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제도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셔박님. 네, 머신러닝과 AI 시대의 통계학을 외치는 와이어 낚시꾼 피시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데이터 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5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는아이7님, 매월 7일에 3만원 후원해주시는 눔나님, 그리고 팟빵으로 5,000원씩 정기 후원해주시는 날아가는 오륵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115화 멤버 근황인데요. 그 앨리스 그거 네. 어떻게 됐어요? 뭐요? 내일까지 살기로 했던 애 있잖아요. 아, 내일까지 살기로 했던 저의 화초 내일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언제 그렇게 약속했어? 이름이 내일이지. 아, 정말 여러분의 기대와 어긋나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심지어 좋습니다. 풀이 이 여인초라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아이의 본명은 근데 새 잎이 겁나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새 잎이 지금 벌써 두 가닥이나 이만큼 커져가지고 제가 정성을 주지 말라고 적당한 정성을 줘야 했지만 적당한 정성을 주어서 물과 바람과 태양을 적당히 들이며 아주 잘 키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모래로 개명하는 모래요? 걸로. 1년, 2년으로 바꿔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1년이 아, 근데 장수. 아, 장수야!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예, 제 화초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뭐 다른 분들 근황 있을까요? 피셔박님의 근황 이전 화에서 저희 많이 또 들어보았고, 박 박사님 근황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님도 발음이 안 돼. 김 팀장님. 저는 네. 없죠. 예, 근황은 언제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근황 이야기도 빨리 지나갔고, 오늘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오늘 뭐 하는 그렇겠죠? 날입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데이터와 관련된 소식, 뉴스, 기사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네, 데이터 뉴스 종종 하고 있었는데 되게 네. 오랜만이에요, 그죠, 박 박사? 우리 되게 맞아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맘먹고서는 계속 일정이 밀리거나 다른 거에 바뀌거나 막 이랬었죠. 왜냐면 데이터 업계 뉴스보다 우리가 할 말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중요한 뉴스들 다 밀어 제끼고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해왔죠. 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요한 소식들을 가져온 건가요? 중요한 소식들이 있죠. 좋습니다. 자, 자기가 그러면,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 아니, 소식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소식이 있다고. 네, 아, 그러면 데이터 뉴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와. 와우. 네, 해주세요. 네, 네. 예, 일단 제가 가져온 소식부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R 4.1.0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최근에 됐고요. 이제 공식으로 릴리즈가 됐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그 소규모 업데이트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중요한 변화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그거 외에 중요하지 않은 변화도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 두 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거 두 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할 거는 제가 알블로거 어떤 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뭐 제 오하이오 낚시꾼 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곧 아마 4.1.x 버전을 마지막으로 32비트 윈도우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될 거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R 항상 설치할 때마다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64비트 파일을 까는데 32비트까지 설치를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항상 설치를 할 때 32비트 체크박스를 해제를 했어요.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 디폴트로는 두 버전이 같이 깔리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것도 깔고 이것도 깔래 이렇게 선택 안 하면 그냥 두 버전을 다 깔아주는. 그렇죠.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아, 그거는 하위 호환 때문에 그래요. 그 패키지 하위 중에 32비트만 동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일단 네. 대부분 네. 옛날 패키지라고 봐야겠네. 그쵸.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는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은 뭐 어차피 클랜에서 없어지긴 하지만 32비트가 많이 쓰이면 유지를 계속 해줘야죠.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항상 64비트만 썼는데 지금 박 박사가 얘기한 것 같은 문제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안 쓰는 어떤 패키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사용자가 많지 않아도. 근데 그래서. 그걸 드디어 지원을 종료를 한다라는 거네요. 네, 4.1.x까지는 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아마 4.2 올라가면서 폐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RStudi오도 32비트 지원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벌써. 그죠? 1.4부터 지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최근이죠. 네네. 네, 아무튼 32비트 윈도우고요. 32비트 다른 운영 체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30. 아, 윈도우만 32비트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 네. 윈도우 자체도 32비트 버전이 지금 있죠? 지금 윈도우 지금 배포되는 윈도우에도? 윈도우 10에 없나? 없나 봐요. 아, 지금 윈도우 자체 최신 버전은 64만 있는 거예요? 오, 그건 안 알아봤네. 왜냐면 우리는 32비트를 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아직 있나 지원 봐요. 종류 아직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윈도우 윈도우를 왜 32비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드웨어 때문인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바이어스 상황에 있으신데, 왜냐면 컴퓨터를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안 돼요. 컴퓨터 그 자체만 따져도. 아, 전 지구 인구에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32비트 쓰는 곳들도 많다. 32비트가 훨씬 많죠.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지금 당신 무슨 얘기한 거냐면 아이폰 12 프로 쓰시면서 아이폰 12 프로 안 쓴 데도 있어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요즘 누가 아이폰 10 써요 같은 얘기 한 거예요. 난데. 사실은 난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32비트 그리고 32비트라는 게 그 좀 리소스가 작은 하드웨어에서는 또 필요한 도구기도 하고, 이게 그냥 윈도우 10이 또 이제 그 가정용 버전인데, 가정용이 아닌 사업용 버전에서는 더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지금도 은행 같은 곳 어떤 기업체들은 그 메인 워크스테이션은 뭐 아주 옛날 언어로 짜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코볼 막 이런 거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몸값이 엄청 비싸다며요. 그걸로 코딩하는 분들.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니까요. 유지보수 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고치는 사람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걸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는 걸 마이그레이션 혹은 포팅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훨씬 더 비싼 거죠.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그 코볼 개발자분 돌아가시면 바뀌겠네 이제. 아이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AI를 짜지 않을까요? 아, 네, 저도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방법이네요. 포팅을 해주는 도구를 고도화할 거라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해요. 글로 가겠네. 네, 아무튼 첫 번째 소식은 그거였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아마 최근에 나온 맥 구매하신 분들께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제일 간단한, 그냥 제일 기본적인 그런 버전의 맥 미니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맥 미니는 드디어 PC인가요? PC? 네네, 저는 PC를 쓰고 있고요. 뭐 아직 맥북은 M1은 사지 않았는데 다음 버전 프로세서 나오면 살까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 M 버전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R이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R 1.4.1.0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 크랜에 가서 그 R 다운받는데 보시면은 인텔 베이스드 프로세서를 그걸 받으실 수도 있고 ARM 베이스드 프로세서를 위한 R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본 결과 더 골치가 아픈 게 RStudio가 아직 좀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냥 RStudio에서 인디비주얼 에디션 프리를 다운받아서 깔아서 사용하시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빌드를 이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자세한 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고 제 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시크릿 랩 오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남궁석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포스팅하신 방법인데 저도 그 방법을 따라서 RStudio 설치를 했고 여러분도 그거를 이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4.1.0 버전의 RStudio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빨리 반응을 하는 건가요? 늦은 편인 건가요? M1 나온 지는 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 편이에요. 다른 언어들은 어때요? ARM 프로세서인데 문제 없나요? 사실 다른 언어는 ARM 프로세서에 처음부터 동작하던 애들이 훨씬 많아요. 네. 차차. 그럼 R이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왜 R은 처음에는 이 ARM 프로세서에서는 지원이 안 돼서요? 딱히 그런 이유는 없나요? 뭐 이제 R 같은 경우는 워낙 코어 언어들이 여러 개 섞여 있는 활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의존성이 굉장히 시스템 의존성이 좀 심한 편에 속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작업 개발 편의성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OS도 좀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방금 있었던 그런 프로세서도 많이 타죠. 왜냐면 이제 연산의 최적화 이슈가 있어서 각각의 그 프로세서에서 제공하는 연산들을 직접 사용하는 정도의 문법들도 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호환이 아무래도 맞춰서 제공하는 데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ARM은 안 되고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근데 그러니까 더 안전한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협소하게 지원함으로써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에러 안 나고 동작하는 게 우선이야가 되는 거군요. 그쵸. M1이 고성능인 건 난 모르겠고 내가 그때 뭐 지원 못하고 있었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잘 되니까 한번 해보자 같은 거죠. 그리고 전에도 지금 피셔방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RStudio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각각의 프로세서 내에서 빌드하는 과정이란 걸 거쳐요. 컴파일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개별 컴파일을 하면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제공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더 편하게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맥을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 M1 맥을 사시면 단축키가 불편해도 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대. 진짜로? 네. 다시 윈도우를 안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가지 있다고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갈 수 없대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래? 판정 안 되는데. 걔는 다시 살 필요 없고 M1인 걸 사야지. M1인 걸. 네. 네, 제일 그죠. 제가 많이 들은 평가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맥북 프로 저는 이제 회사에서 맥 프로 인텔을 보내줘서 저는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을 하면 굉장히 팬이 돌아가서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M1은 그냥 조용하대요. 네. 아니 발열이 너무 없어서 반대로 손이 시원하대요. 그 정도라고요? 네. 그럼 손이 더울 때 올려놓으면 되겠네. 원래는 팜 레스트라고 부르는데 키보드에서 손 닿는 네. 부분에 뜨끈뜨끈해잖아 거기. 네, 거기가 프로세서도 있고 뜨끈뜨끈해져서 그거에 발열 잡는 게 이슈인데 원래 이제 M1 그러니까 ARM 베이스의 아키텍처라는 게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에 쓰는 프로세서 아키텍처예요. 폰에 네. 들어가 있는. 그 저전력 프로세서다. 그러니까 전력을 엄청나게 적게 사용해서 발열이 적다라는 게 핵심 성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 쪽에서는 그거를 컴퓨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성능으로 끌어올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중이죠. 그 옛날에는 왜 폰에 들어가 있는 CPU랑 똑같이 쓴다 이러면서 막 노트북도 욕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거네. 그죠. 지금 음. 뭐 인텔 쪽 CPU 시스템들을 다 속도나 성능 이런 데서 다 뭐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올해 아마 이제 M2 혹은 M1X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올 텐데 그것도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되겠네요. 저는 항상 그램만 쓰고 있는데 또 고민을 해야 되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나온 맥은 보통 애플이 비싼데 뭐 UI, UX 좋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사람들 평가가. 근데 이번에는 가성비다라는 평가가 붙더라고요. 헐, 애플한테 가성비라는 맞아요. 평가 헐. 익숙하지 않네요. 네, 굉장히 안 익숙한 표현인데 가성비라는 말이 붙는 걸 보니 정말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싶어요. 네. 아, 이번 노트북 그러니까 뭐지? 맥북 에어, 맥북 라인이랑 맥 미니 그다음에 그 맥 프로가 아니고 맥 아이맥? 프로가 아이맥? 아이맥. 네. 아이맥까지 해서 전부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본체를 싸게 하고 액세서리 값을 올릴 거예요. 합치면 여전히 비싸다. 눈물. 아니 뭐 물론 업그레이드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긴 합니다. 네, 우리 컴퓨터 얘기 그만하고 예. 왜 다음 알 얘기 마저 할까요? 왜 그래요? 재밌는 얘기하는데. 즐거워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개가 아마 제 관점에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큰 변화인데요. 이제 익명함수라는 게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컴퓨터 사이에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함수를 미리 정의를 해놓고 아니면 다른 데서 정의를 해놓고 그게 필요한 데서 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함수의 사용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근데 그 함수를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대신에 함수의 이름을 안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익명함수나 람다 펑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할 때, 지금 이제 R에서는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할 때 그걸 이제 쓸 때가 많은데, 그 파이프 연산자라는 건 데이터를 이러저러하게 가공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라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함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지금까지는 함수를 그 자리에서 정의를 할 때, R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는 신텍스가 펑션, 괄호 x, 그 다음에 x에다가 할 일을 쭉쭉 적는 건데, 그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니까, 그냥 백슬래시 괄호 x,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번 4.1.0 버전에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예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페이지 포스팅에 링크된 그 R 블로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펑션 함수 이걸 안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인 건가요? 그러니까 함수를 미리 정의해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정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코드가 더 간결해진다? 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 아마 코딩을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다른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쓸 함수 아니고 이번에 한 번만 동작할 때 쓸 용도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쓰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네, 평균을 취하고 그 다음에 평균에다가 곱하기 몇을 하고 싶다 할 때 람다 x 는 2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익명함수 그 자체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실제로의 업데이트는 익명함수를 백슬래시로 줄여서 작성하는 문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가 사실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익명수는 원래 쓰고 네, 있었는데. 그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것도 한 10년, 20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만들어진 개발어들은 함수의 선언 부분을 굉장히 짧게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펑크라든지 func라든지 이렇게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타이핑하는 양을 줄이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은 그래도 역사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펑션을 전부 다 입력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뭐 자도 완성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백슬래시 같은 형태의 새로운 문법을 신텍스 슈가라고 부르는데 쇼컷 더 읽기 쉬운 문법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파이프 연산자 내에서 입력을 할 때 조금 더 읽기 쉽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뒤에 소식 마저 제공해 주시면 한꺼번에 제가 논의거리가 좀 있는데 얘기하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소식이 아마 제일 중요한 소식일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파이프 연산자가 R에 네이티브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와우. 네이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따로 패키지를 설치하실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래 이 파이프 연산자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함수를 이제 차례로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있으면 그룹 바이를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하고 뭐 소트를 하고 뭐 멀지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함수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하는 방식은 맨 먼저 적용돼야 될 함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다가 그 다음 함수 적용하고 그 밖에다가 그 다음 함수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줄바꿈을 해도 사실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순서대로 사실은 역순으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함수가. 앞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근데 파이프를 이용하면은 이제 적용되는 순서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읽기가 그래서 편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R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는 R을 설치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Magritte R이라는 패키지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걸 아마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은 뭐 DPLIR라든지 아니면 타이디버스류 이제 패키지가 보통 이 패키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하고 그 뭐 DPLWire 같은 거를 이제 로드를 하면은 파이프 연산자는 따라오는 약간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패키지들 깔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파이프 연산자는 이제 일단 그 외관상 차이가 이 화살표 퍼센트 이렇게 썼는데 이게 세 글자고 뭐 약간 키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번에 네이티브로 제공된 파이프는 and or 이 논리 연산자 있잖아요. 여기서 5월에 해당되는 기호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 쓰고 이렇게 두 글자만 쳐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세로막 대 요거 꺽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세로막대 꺽쇠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차이가 더 있는 게, 원래 기호 꺽쇠 요거는 그 파이프를 사용해서 계속 함수를 적용할 때 함수 이름만 쳐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헤드 함수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헤드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처음 몇 개 로우만 보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이제 원래는 이 괄호를 생략해도 그냥 헤드만 딱 쳐도 실행이 됐어요. 근데 새로 생긴 이 파이프 연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함수의 형태를 완전하게 괄호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이 된다고요. 그게 R 기본 문법에 더 맞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엔 이제 그 문법의 해석기가 동작해야 되는데 인터프리터가 동작해야 되는데 그게 괄호가 아니면 기존의 R이 갖고 있던 해석기를 개선해서 그거를 인지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함수인지 객체명인지 이런 거 구별하게 또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차라리 문법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게 이제 속도를 유지하면서 같은 느낌일 텐데 디자인 결정 쪽 문서를 그건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레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내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죠. 이제 일단 그게 크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한 환경에서 있을 때는 왜 이걸 네이티브라는 이름으로 넣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개발 언어를 추가적인 걸 설치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각각의 환경에 따른 버전이라든지 뭐 동작의 일치성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네이티브로 한 번에 제공했을 때 장점이 그런 데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좀 보안이 강화된 곳에서의 활용에서는 일단 새로운 추가 패키지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단계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낯설더라고요. 당연히 처음 봐서 그렇겠지만 저는 그 퍼센트 꺽쇠 퍼센트 이게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저도 아. 사실 외관상으로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양쪽에 균형이 딱 네. 맞고. 그러니까 매그니토 아래서 사실 파이프 연산자를 그 문법을 왜 썼는지 저는 반대로 이해를 안 가는데, 왜냐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언어에서 지금 R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파이프 연산자를 기본 파이프 문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 리눅스에서 온 건가요? 이것도 그럼? 리눅스는 심지어 파이프만 써요. 파이프만? 네, 파이프만을 어. 파이프 연산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파이프 아, 뭐지? 세로? 세로줄. 버티컬 바. 네, 세로줄만을 파이프 연산자로 사용하는데, 이제 개발 언어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여러 언어에서는 거기에 꺽쇠까지 한 거를 기본 문법으로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퍼센트 꺽쇠 퍼센트라는 게 사실 반대로 희귀한 케이스였어요. 그럼 지금 원래 쓰던 걸 이제 쓸 거야가 된 거군요. 그죠. 아, 네, R에서 안 거꾸로네. 하던 건데, 그래, 이제 좀 써보자라는 거죠. R이 멀티 패러다임 언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멀티 패러다임을 R 코어에서 직접 구현해서 제대로 제공해준다기보다는, 여러 생태계 패키지들이 그런 거를 서포트하려고 노력했던 거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R 코어에서 그거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도 이번 설계 의사결정이 신기하게 보이는 이유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더 많은 개발 언어에서 사용하는 안정적인 디자인 문법을 사용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괄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임명함수를 백슬래시로 짧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 파이프 연산제 내에서 그 중간중간 기존에 없는 함수를 리더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문법이어서 도입을 같이 하게 된 건데요. 그때 펑션이라는 단어가 길어지면 파이프 연산자를 쓸 때 오른쪽으로 줄이 길어지는 건 리더빌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길어지면 화면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4대3 쓸 때잖아. 요새는 뭐 길어져도 잘 눈에 들어오는데. 아니죠. RStudi오만 그래도? 하더라도 오른쪽에 큰 화면 베리어블 분할되니까요. 네, 분할돼 있어서 여전히 그거를 문법적으로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티브에서 익명함수를 쇼컷 짧게 작성하는 문법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슬래시라는 걸 도입을 한 거예요. 이때 또 다른 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매그니토 R에서 제공하는 파이프 연산자는 자리 표시자라는 걸 제공했어요. 자리 표시자. 네, 앞에 파이프 연산자 왼쪽의 최종 결과물 전체가 오른쪽에 들어가는 함수에 맨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라가 기본 문법인데, 그 다른 파이프 연산자 제공하는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점이라는 걸로 대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점. 네. 점 그러니까- 찍으면은 그거 집어넣는 거다. 앞에 네, 있는 두 번째, 결과물. 세 번째, 네 번째 파라미터라고 하더라도 점을 찍으면 파이프 연산자 앞에 있는 모든 결과물이 그 점의 위치에 사용할 거예요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진 네이티브 익명 파이프 연산자에는 그 자리 표시자가 없어요. 없다? 네. 대신 긴- 그래서 아마 익명함수의 짧은 버전을 제공한 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기존에 그 퍼센트 꺽쇠에서는 점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네이티브 파이프에서는 못 써요. 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능이 더 줄어든 거네요? 점이 좀 더 급진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걔가 이상하게 급진적이었다? 네. 원래 그렇게 안 한다 보통. 점은 이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게 뭘 정확하게 뜻하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초보자들이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전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릴 요소를 오히려 줄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거기다가 자리 표시자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한 개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네이티브 파이프 연산자에서는 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에는. 나중에 멀티로도
예. 파이프가 받아올 수 있게 한다. 네. 오. 근데 이제 어떤 함수가 그걸 데이터를 멀티로 하냐 이런 건 또 다른 문제라서 저도 지금 음. 디테일하게 살펴보거나 문법 설계 쪽 아마 디스커션이 굉장히 길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R이 더 뭔가 개발 언어스러워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방향이?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랑 왜냐면 달라요? 그 파이썬 선자는 조금 더 펑셔널 랭귀지, 그러니까 그 뭐야 함수형 언어의 패러다임 쪽에서 나오는 문법인데 R 쪽에서 도입할 때는 우리가 함수형 언어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쓰겠어라는 입장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매그니터 R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인기, 파이썬 선자의 인기에 의해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헐. 그렇게 아니, 생각해요? 네, 왜냐면 매그니터 R의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하게 되면,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헤들리 위컴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헤들리 위컴이 코어 팀이랑 논의했는데 코어 팀이 너무 보수적이어서 도저히 안 움직여갖고 이쪽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알스튜디오 쪽 생태계 패키지 생태계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먹혔거나 아니면은 코어 팀 쪽의 구성이 바뀌었거나 의견이 달라졌거나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제가 제 타임라인에서 가끔 R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R하고 타이디버스는 다른 언어다.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르죠. 완전 다른 판다스랑 생태계. 파이썬이랑 다른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렇지. 네. 그만큼의 차이지. 그 앞으로 사실 피샤방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쓰던 매그니터 파이프를 쓰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베이스 펑션에 있는 R 베이스에 있는 걸 쓰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요즘 R을 그렇게 엄청 쓰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회사에서 주로 파이썬을 쓰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뭐, 물론 그 기존의 파이프를 안 쓴 건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엄청 익숙해져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새로운 파이프로 옮겨가기는 쉬울 것 같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새로운 파이프가 강제하는 그런 문법들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헤드 이 파이프에서 펑션을 사용할 때 괄호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자꾸 그거를 예외를 강제하는 그런 만들어 게 좀, 두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박 박사님은 이게 특별히 함수형하고 관련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파이프 자체의 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뭐 함수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쪽을 그 개발진에서 좀 더 이제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했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R을 사용하다가 파이썬을 하게 된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파이프 연산자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파이썬의 그게 카운터 파트가 사실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메소드 체인, 그 점 메소드 찍는 계속. 거.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저한테는 파이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읽기는 편해 보여요. 그 코드를 줄바꿈하면서 이렇게 그 파이썬에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팹8 같은 거 보면은 한 줄에 몇 자 안으로 맞춰야 되는데 80자나 120자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이어놓은 체인을 쓰면은 저는 그걸 가끔 줄 길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파이프를 쓰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줄 길이를 신경 쓰면서 짜야 되니까. 네, 음. 그렇죠. 저는 이게 왜 이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나왔다고 했을 때. 굳이 다들 타이디버스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게 다들이 베이스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렇지 네네.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않은 박 사람들이 박사 훨씬 많을 얘기를 텐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박 박사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관리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좀 명료해지고 단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은데 그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낸 책에 2권이 있잖아요. 파이프가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일반화돼서 이걸로 바뀌어 간다 그러면 제 책도 다 버전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으아. 그거 언제 다 고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직 뭐라 그래야 돼? 지금 요 새로운 네이티브 파이프의 사실 향방은 R 아직 모르지. 스튜디오가 단축키를 지원하냐의 여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세팅을 할 수 있게는 한다고 하던데 바꿀 수 있게. 숏컷은 당연히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기본 디폴트로 제공하냐가 문제인 거지. 네. 헤들리의 뜻에 달려 있는 거네. 기본 제공하는 게 99.8%로 사용할 텐데 그걸 억지로 바꿔 쓴다? 제가 볼 땐 말도 안 돼요. 그쵸. 설정을 굳이 한번 바꾸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그니터 R은 그대로 자체로 아마 계속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다른 파이프 기능을 같이 제공하거든요.
다른 기능들도 있으니까 그 패키지에.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헤들리 입장에서는 지금 파이프 연산자를 알코 쪽에서 도입을 해줬을 때 이 파이프 연산자는 사실 네이티브 기능이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이지 로딩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 값을 사용해야 될 때 확인한다 같은 느낌이에요. 얘가 값인지 함수인지 뭐 등등등인데 그런 동작들은 좀 더 그 코어 기능 쪽으로 들어가서 하드코어하게 개발되어야 되는 무언가거든요. 근데 이제 매그니터 R 같은 경우도 외부 패키지인 알랭, 그 다음에 뭐 타이디 이발 뭐 이런 것들의 기능에 인프라적인 패키지의 기능에 기대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적인 패키지라는 것 자체를 사실 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다라는 게 약간 좀 언어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어서 서로 그거는 아마 협의해서 나아갈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R코어 쪽에서의 설명할 때도 좀 더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라는 걸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게 파이프 초기 사용할 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주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게 사실 개선되던 중이었어요. 알랭 패키지 디펜던시 하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관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어떻게 그 논의해야 되는 포인트겠죠. 그 앨리스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코딩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생각이 드냐고요? 왜냐면 우리 청취자들이 얘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시겠죠? 근데 파이썬 생태계에서 보자면 큰 사건이 파이썬 쪽에도 있어요. 뭐? 뭐요? 파이썬 쪽에도 근데 이제 고전에 이거 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파이썬에서 판다스에서 네. 메소드 체인 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디플라이R이나 타입디버스 R 패키지 함수들을 파이프로 연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거 말고 앞에 있는 함수의 결과물을 뒤에 함수에 보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R도 네이티브 파이썬을 도입하게 된 이유랑도 좀 연결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매그니터에서 제공하는 파이프 연산자, 그러니까 꺽쇠 퍼센트 같은 경우는 타이디버스 내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양식인 팁을 자료 구조 중심으로, 팁을. 예, 네. 자료 구조인 팁을 기본으로 하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판다스 입장에서는 판다스 데이터 객체에 해당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다스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판다스나 파이썬에서 말하는 쪽 클래스에서 메소드 체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클래스의 문법들, 얘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이거예요라는 식으로 붙어서 동작하는 개념이고, 그 하나로 연결된 그냥 하나의 함수 이런 개념인 어,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이 되는데, 그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딸려 있는 함수라는 개념이다. 그죠. 딸려 있는 기능이다. 근데 네네. 아래에서의 파이프는 그게 아니라 다른 함수한테 아예 보내주는 거니까.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전체의 디자인 프린시플이라든지 디자인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태계 내 디자인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판다스는 그래서 음, 다른 애들을 판다스 객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 클래스가 허용이 되어야 하게끔 만들어줘야만 그래야만 갖다 붙였을 수 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만 사용하도록 동작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R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어떤 데이터든 사용할 수 있는데 호환하는 함수인지를 사용자가 따져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타이디버스류인가 이런 걸 이제 따지면서 보통 하게 되니까. 아니 사실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도 동작하긴 하거든요. 그게 또 호환되도록 작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함수인가?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법 통일을 어떻게 한 거냐면 첫 번째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되는 변수를 넣도록 하자라는 암묵적인 문법 통일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게 앞에 말했던 클래스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이디버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디자인 철학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생태계 확장이 좀 더 수월한 편이죠. 그렇다고 메소 체이닝 쪽이 그런 생태계 확장이 약하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게 이제 이 객체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그 객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기를 기대하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아까 파이썬에서의 뭐 변화가 있었다고? 아, 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가는 것 같은 차이가 있었겠죠? 이게 거의 이거랑은 다른 쪽으로 거대한 변화였으니까 아마 앨리스는 2에서 3가 달라졌을 때 느낌이랑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1차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뭐가 없었냐면 케이스가 없었어요. 스위치 문이 없었어. 음? 그래요? 네. 이번에 도입됐어요. 3.10에 도입됐을 거예요, 아마. 음. 그래서 그 정도의 문법 변경이지 않나 싶어서 앨리스가 그 체감적으로 와닿기에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니 저도 간혹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파이썬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걸 이렇게 길게 짜야 된단 말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나 보네요. 거기도 그거 논의할 게 많아요. 다음에 하시죠,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네, 그쵸. 처음에 음. 디자인 원칙을 어떻게 세워서 그걸 안 하기로 했으며, 넣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실 R하고 파이썬하고 비슷한데 그냥 보면 비슷한데 또 미묘하게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너무 다른데 그 두 개밖에 안 봐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아니, 예를 들면 문자를 두 개를 그냥 플러스 연산자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일반적인 문법이에요. 아, 그게 더 일반적이에요? 근데 네. 저는 R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니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한테만 해야 되는 거지 문자를 더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거든요.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관점이. 그게 파이썬에서 스트링 자체를 이터러블이라고 보잖아요. 그걸. 이터러블부터 설명해야 네. 돼요. 넘어가시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객체란 무엇인가, 함수형 언어란 무엇인가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 아래 업데이트는 사실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보기엔 너무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시메틱 버저닝에서는 맞는 버저닝인 것 같아요. 기능의 추가였으니까. 네.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지금 피쉬방님께서 중요한 업데이트 버전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저도 좀 추가할 게 있는데, 기존에 아래만 있다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팩터라는 그 자료형이 있어요. 팩터. 네. 근데 팩터가 사실 코어 팀에서 만들고서 아래 계속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형이었는데, 그게 저는 진짜 안 썼어요. 너무 기능이 이상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심지어 텍스트를 다 팩터로 변환하는 바람에 네, 그죠. 옛날에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고생들 했죠. 데이터가 작을 때 그게 기본값인 건 이제 통계 데이터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훨씬 그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준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텍스트를 숫자로 그냥 이렇게 숫자 정보만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통계학에서 했던 코딩, 그러니까 데이터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치. 남자는 1, 여자는 2, 성별 없음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료형으로 만든 게 팩터예요. 그쵸. 그거를 팩터로 해놓으면 그냥 1, 2, 3 이런 숫자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 옛날에 만들었던 R에서는 그거를 그 자료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글자인 데이터를 메모리에 들고 있는 것보다 정수형이라고 확정하고 데이터를 만들면 확실히 작아지거든요. 사용하는 바이트 수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걸 선호했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쯤부터도 뭐 빅데이터가 뜨고 어쩌고 때 사용하기 시작한 거니까 반대로 사용하기 불편해진 요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쓰기 힘들었기도 하고, 뭔가 직관적이지 않은 동작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팩터랑 팩터를 더하면 컴바인 한다고 하는데, 조합해서 만들면 그냥 숫자 자료형인 1, 1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이상한 문법 동작들, 이해가 안 되는 동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어요. 팩터 A랑 팩터 B가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합치면 원래는 숫자인 1, 1로 나오는 이상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합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어.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셋을 나누는 문법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추가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음. 추가됐다기보다는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스플릿. 네. 네, 원래 없었죠, 제 기억에? 있긴 있었는데 있는데 동작 복잡하게 짰었어야 됐어요. 예, 그 뭐지? 문법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 물결 포뮬라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작성했었어야 돼 갖고 불편했는데 그 부분을 좀 편리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어 이제 그렇게 변경되면서 제가 볼 때는 무슨 장점이 생기 장점? 장점이라기보다는 지금 R 코어 팀에서 아까 파이프 연산자 들어간 거랑 똑같이 뭐지? 의사결정이 들어간 부분이 제 상상엔 뭐냐면 어 뭐지? 타이드버스 쪽의 디자인 원칙들을 코어 팀이 오케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어. 예. 여기 그전에는 타이니버스에서는 기능이 이미 구현이 돼서 쓰고 있는 것들을 예. 베이스에서 할 수 있게. 팩터의 핸들링에 대해서 또 타이드버스 쪽에서 사용하는 패키지가 있었어요. 음.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그쪽 문법을 몇 개 받아들인 것, 동작을 받아들인 것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지금 그 리더십, 그러니까 코어 팀 쪽의 의사결정권과 이제 헤들리 위컴이 이끄는 타이드버스 생태계의 의사결정 부분에서 뭔가 협의나 이제 기존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해관계 혹은 관계 설정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음. 힌트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 박 박사가 이 역학관계를 보건대 더 모르지. 이상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로 커졌다 얘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마 디자인 원칙이나 그런 논의들은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걸 살펴보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음. 거기까지 제가 안 봤으니까 보물 좋죠. 그러니까 알코오 팀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왜 너무 보수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아직도 메일링 리스트로 커뮤니케이션해요. 맞아요. 예. 그게 리눅스 개발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리눅스 개발팀도 메일링 리스트로 커뮤니케이션해요. 음. 근데 좀 요즘 이쯤 됐으면 안 그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면 이제 핵전쟁이 나도 최후까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는 메일은 제 끝까지 남겠지. 뭐 이런 게 제 아닐까? 그것보다는 코어 팀의 주요 사용자들이 자기가 익숙한 거 쓰고 있는 거겠지 뭐. 아, 할아버지들이라서? 할아버지들이 다른 거 배울 생각이 없는 거지. 아니 설마 그래서. 저는 98% 이상 확신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레거시를 그럴 것 같습니다. 싫어하는 우리 박 네. 박사. 아니 레거시가 안전적으로 유지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계속 지금까지 유지 보수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버전 업데이트만 해도 아니 R이라는 언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쓰인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뭐 떼돈 벌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 보수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음. 저도 뭐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아주 오래 지켜보진 않았지만 보면 제가 받는 감상은 뭐냐면 '점점 더 몰라도 되게 해 준다. 내가 생각할 거리를 좀 더 줄여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팩터 문제도 그렇고 예전에 그 CSV 불러오면은 그때 string as factors가 디폴트가 true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4점대부턴가 false로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보면 옛날에는 그걸 모르면 내가 매번 신경 써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써 줬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알아서 해 주는 거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제 음. 입장에서는 점점 좀 더 몰라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더 쉬워지는구나. 저는 인제 그런 감상을 받았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영혼 없이 리액션 할 겁니까, 진짜 너무 앨리스? 기계적이다. 어. 어쩜. 애들이 예. 앨리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는 있었겠다. 지난번에 이제 한창 우리 막 딥러닝 막 이런 얘기할 때는 101 교양 듣는 느낌이라도 났는데 오늘은 진짜 전공 필수 수업 잘못 들어온 느낌이라 약간 좀 아. 일단은 아쉽지 않 R을 예. 써 본 사람들이어야만 네.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요. 그 얘기들이었겠네요. 데이터 자라를 꿈꾸려고 왔더니 선생님들 저 멀리에 계셔 가지고 큰일 났네. 아.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럼 피셔방 님 소감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하고 타이디버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점점 약간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직은 뭐 그래도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R이 뭐 이번에 ARM 베이스드 프로세서 따라잡은
업데이트 내놓은 것도 그렇고 뭐 계속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매우 유익한 방송이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팟캐스트 통틀어서 이 얘기하는 거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박 박사님. 네, 뭐지? 네이티브 파이프가 나오면서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좀 보이는데, 그게 좀 더 개발 쪽 경험이 생긴 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코어 팀에서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넣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디자인 원칙을 너무 혁신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라는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신기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타이니버스 쪽의 디자인 문법들 중에 이런 부분은 이제 통계학자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조금씩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R이 좀 독특하게 접근하고 있는 신기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석용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어떤 언어보다 가장 어드밴스드한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빠르게 팔로우해가며 디자인들을 캐치해가며 개발해 나가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의 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고 이번에 업데이트도 그 덕분에 기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앨리스는 갈 길이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클로징 인사 아니, 이 드려보도록 방향으로 할까요? 안 오셔도 돼요, 앨리스. 네, 뭐라고요? 여기를 안 와도 이 된다고요? 방향으로 갈 길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가시는 길 옆에서 들으며 가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